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회고록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글들입니다. 아,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주제가 아주 재밌어요. 바로 밥 먹는 모습에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법. 밥 먹는 모습이요? 네, 사실 누군가를 알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봐야 안다고들 하죠.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 어쩌면 가장 평범한 그 식사라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압축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 식탁은 뭐 연설장이냐 면접장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고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태도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아,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밥을 먹는 모습은 그 사람의 살아온 태도의 압축본이다. 와, 압축본이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대화는 재밌게 했는데 네네. 누군가랑 밥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이 허해지는 그런 경험이요.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화 내용은 괜찮았는데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나를 막 소모시킨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어쩌면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불편한 감각의 정체가 뭔지 첫 번째 신호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지적하는 신호, 바로 험담입니다. 그렇죠. 식탁에서 나누는 험담, 이게 보통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말이야 하면서 네. 웃음으로 포장되지만 결국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식탁의 공기는 서서히 탁해지죠. 고 이병철 회장도 회고록에서 대구 시절의 한 거래처 사람을 떠올리더라고요. 아,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마치 맛있는 반찬처럼 식탁 위에 꺼내놓는 사람이었대요. 아, 그걸 보면서 이병철 회장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더럽히고 있구나. 와, 마음을 먼저 더럽힌다.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좀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맞장구를 치자니 같이 흉보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면이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계 속에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 거군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뭐랄까 자기 감정 배설이나 재미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원칙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안주 삼는 사람은 내일 당생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아, 그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딱 자르기도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고 나만 피곤해지죠. 네. 여기서의 지혜는 자기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보호. 네. 굳이 반박하거나 동조할 필요 없이 그냥 말수를 좀 줄이거나 화제를 돌리는 거죠.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긋는 겁니다. 아,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뒷담화만큼이나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대화 주제가 또 있죠. 아, 있죠. 분명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대화 주제가 온통 부동산, 주식, 월급. 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밥을 먹는 건지 숫자를 씹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하, 숫자를 씹는다. 네. 두 번째 신호가 바로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네. 누가 얼마를 벌고 어디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고 이런 대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대화의 모든 흐름이 결국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로만 귀결되는 그 태도입니다. 아, 고 이병철 회장도 사업이 한창 커질 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자체보다 그가 이뤄낼 수 있는 결과와 숫자를 먼저 계산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업은 커지는데 마음은 더 불어나고 공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숫자인가? 사람인가? 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사실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만족스럽던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대화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듣는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내래 가진 것들의 소중함이나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금전적 지표로만 환산하려는 태도. 아,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는 가장 편안하고 무방비한 식사 자리에서 그가 반복하는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는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준과 평온함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내 사람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죠. 이건 좀 더 교묘해서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어떤 거죠? 바로 웃음으로 포장된 비밀 누설입니다. 이건 여기서만 말하는 건데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 가장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죠. 그래요. 네. 처음에는 나한테만 특별히 비밀을 공유해 주는 것 같아서 친밀감의 표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사적인 비밀이죠. 그걸 웃음거리나 가십거리로 그냥 가볍게 소비하는 겁니다. 듣고 나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서늘한 느낌, 그게 바로 당신의 감각이 신뢰의 균열을 먼저 알아차렸다는 증거입니다. 신뢰의 균열이요? 네. 여기서 우리는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건 말해도 되는 걸 화려하게 잘 말하는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끝까지 지켜주는 묵직한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묵직한 태도? 근데 타인의 비밀을 너무 쉽게 꺼내놓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지켜야 할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의 비밀도 다른 식사 자리에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건 그 사람의 도덕성이 나쁘다 착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죠? 관계를 길고 깊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구조적인 문제? 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의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는 본질을 살펴볼 차례군요.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번째 신호는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네. 사람의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차리고 친절을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나 주차 관리인 같은 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연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소 모습, 이른바 디폴트 값에 가까운 거죠. 와, 정말 공감돼요. 저한테는 정말 젠틀하게 말하던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분께는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냥 거기 둬요 라고 짧게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이 확 식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 역시 사람을 쓸 때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봤다고 해요. 아, 그래요? 윗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면서 자기 아랫사람이나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대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일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방식에서요? 네, 책임은 어떻게든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공은 자기가 가로채는 방식으로요. 와, 식당에서의 작은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까지 예측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이건 성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의 문제다. 네, 그의 인간관계의 기준선이 딱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자신이 받는 대접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한번 묻고 싶네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주로 보셨나요?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나요? 진짜 기준은 후자에 있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자, 이제 말이 아닌 몸이 먼저 말하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먹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소리나 속도 같은 것들이요. 네, 이제는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유난히 소리를 크게 내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물론 소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는 그 태도가 핵심입니다. 태도. 또 하나는 속도입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지나치게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모습 말이죠. 맞아요. 음식을 음미한다기보다는 마치 무언가를 해치우는 것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죠. 네.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고요. 그 불안감이 핵심입니다. 먹는 방식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박자와 호흡을 보여주거든요. 박자와 호흡이요? 네. 식탁에서조차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급함을 보인다는 건 평소 삶에서도 불안이 여유를, 차지가 음미를 앞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식탁에서의 조급함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판단의 조급함으로 또는 일과 관계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식사 속도가 너무 다른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은근히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어땠는데요? 저는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상대방은 다 먹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식사는 속도를 겨루는 경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시간을 나누고 호흡을 맞추는 자리죠. 리듬이 너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내 호흡을 맞추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와는 박자가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인지하고 내 균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6번째 신호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한 숟가락, 즉 식사를 마칠 때 음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네. 식사의 마무리를 보면 그 사람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요? 네. 예를 들어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뷔페 같은 곳에서 의욕만 앞서서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담아왔다가 네. 결국 반도 못 먹고 아 배불러 하며 쉽게 남기는 유형. 아, 그런 사람 있죠. 반면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먹을 만큼만 적당히 담고 부족하면 조금 더 가져다 먹는 유형이죠. 아, 그 차이가 책임감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냥 식탐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아하. 가볍게 선택하고 쉽게 남기는 태도는 음식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나요? 자신이 시작한 일, 약속, 심지어 관계까지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죠. 와. 반면에 남기지 않기 위해 미리 생각하고 자신의 양을 조절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사람의 깊이를 만들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뒷담화부터 돈 이야기, 비밀 누설, 약자를 대하는 태도, 먹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가락에 담긴 책임감까지. 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이 신호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닙니다. 아, 잣대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불필요한 관계에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기준. 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오히려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쪽이 먼저 지치고 상처받는 게 냉정한 현실이죠.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같이 밥 안 먹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필요한 건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거리두기입니다. 작은 거리두기요? 네. 사람을 미워하거나 갑자기 관계를 끊어내는 대신 그냥 함께 밥 먹는 횟수를 서서히 줄여보는 겁니다. 아,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수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더 오래 건강하게 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혹시 식탁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불편음,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자책한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삶의 건강한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 감각을 외면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할 때 오늘 배운 내용으로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상태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 상태요? 네. 나는 지금 이 사람과의 식사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조금씩 소모되고 있는가? 그 답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당신의 식탁에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 식탁의 분위기는 지금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자리의 분위기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기도 하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